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3명의 기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 21에서 정치팀장을 맡고 있는 하어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내일신문 시경 캡을 맡고 있는 김영선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서라고 하죠.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김영선 기자. 네. 오늘 저는 이열치열로 오래간만에 운동을 좀 했습니다. 아, 운동을 했어요? 네, 시간을 내서. 아, 예전에 요가 한다고 들었었는데 요가를 한 겁니까? 요가를 했습니다. 아, 왜 그랬어요? 저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아, 그랬구나.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네요. 네. 다음에는 저희가 날짜 골라서 섭외 요청 드리겠고요. 꼭 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오늘 더웠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더웠죠. 더위는 이기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졌다는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네, 의문이 그냥 현다. 버텨야지 뭐. 네. 하영 기자는 가방까지 들고 왔어요. 무슨 바쁜 일 있었어요? 제 자리는 그 에어컨 아래여서요. 저는 좀 춥게 보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좀 슬픈 현실입니다. 춥다고요? 예. 여름에 추운데 슬픈 거예요? 감기 기운이 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 감기 아주 맞아요. 지독합니다. 이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저도 목이 좀 칼칼합니다. 아, 방송 시작하면서 제 오프닝에서 노회찬 의원님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노회찬 의원과 좀 인연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팀 출입을 하면서요. 정치부 네. 출입하면서 3번 선거를 같이 했는데요. 네. 2012년 선거하고 두 번째는 엑스파일 사건으로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치렀던 부인, 그러니까 김지선 후보의 네, 네. 선거. 그때 이제 동행 취재를 했었고 세 번째는 동작구 을에서 네. 나왔던 선거. 그때 이제 단일 후보로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그 막판에. 지역구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있는 지역구죠. 그 단순히 이제 기자회견이나 유세 현장 말고 그냥 하루 동행 취재를 해 보면 이제 굉장히 깊은 인연이네요, 우리 하영 기자는. 네. 또 한 3번 정도 인연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스스로가 좀 보여주는 그쵸, 거거든요. 정치인 노회찬과 인간 노회찬을 한꺼번에 좀 볼 수 있었습니까? 그 기회에.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이면 물론 이제 피로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말이 없고. 아, 그래요? 예. 사석에서. 예, 그러니까 재미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오히려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요. 네. 그거를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현장도 좀 봤는데 그 다음 날 이 멘트를 하면 정말 재미있을까? 라고 하는 멘트를 네. 보좌관한테 물어보거나 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검증을 받으면서 이게 단련하는. 아,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 준비되는 것이었구나라고 느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유머가 됐던 뭐 심각한 얘기가 됐던 다 준비하고 단련하는 그런 모습들. 김영선 기자도 국회 출입 오래 했잖아요. 그때 노회찬 의원과 좀 인연이 있습니까? 네, 노회찬 의원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네. 언제 했더라고 한번 쳐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왜 난중일기를 쓰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거기에 제가 검색을. 예, 검색을 해봤더니 저랑 2004년 3월 3일에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기록을 그래요? 남기셨더라고요. 2004년. 네, 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그러니까 17대 총선 앞두고여서 그러네요. 예,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선거를 총지휘하시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아마 제가 이제 민노당 당직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네. 이러면서 제가 약간 툴툴거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민노당 사람들이 기자에게 그렇게 투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래 갈 수 있다. 아, 그래요? 약간 제 이제 뭐 지금 해석하자면 언론이라고 뭐 무조건 뭐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그런 기존 질서에 편입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자세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셨던 것 같은데 아 그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아, 역시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줬구나 하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는 어때요? 노회찬 하면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아요? 네, 뭐 저도 그 진보 정치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매체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 노회찬 네. 의원과 좀 만날 기회가 좀 많았는데 그렇군요. 네. 한 번은 같이 이제 술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마이크가 없으면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좀 숙기가 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노회찬 의원님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여러 당시자들도 같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정 기자는 조금 그 숙기를 좀
길러서 네. 네, 사람들하고 좀 말도 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기자니까. 물어보시길래 네. 얘기를 하시길래 저 의원님도 좀 그런 성격 아니냐 동병상련. 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노회찬 의원, 저는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서, 글쎄요, 뭐라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제가 어떤 기자가 저한테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그 기사를 보니까 또 뭉클해지더라고요. 내가 얘기해놓고서 내가 슬픈 뭐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저희 노회찬 의원님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김혜련님이 작년 임신 4개월인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걱정됐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7개월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 3516번님 인간적으로 존경한 분이었어요. 웃는 모습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문자 주셨고 김용환님 준비성이 투철한 분이셨네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하나 그분의 일생이 나오네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장례식장에 그때 5일 동안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회찬 그렇죠. 의원을 찾아왔잖아요. 그건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상징과 같은 일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하영 기자?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서요. 특히나 그 이번 사법농단 재판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과서에 나오는 형사 법률과 관련된 네. 교과서에 나오는 재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이게 좀 철두철미하게. 아이러니인데요. 예, 아이러니인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피고인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인권과 관련돼서 모두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이번 보석도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만큼 다른 형사 재판 관행에 비춰서 적합하게 적용이 됐는지 또 될지는 아주 꼼꼼하게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시작.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을 원칙을 지키던 분들이 그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만 이렇게 원칙을 지키느냐 뭐 이런 뉘앙스이신 거죠. 김영선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 보석을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 원칙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구속 재판이 형사 재판의 대원칙이니까 네, 네. 이번 보석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아마 그 원칙적으로야 뭐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분이 계속 재판 내내 한 일이 계속 재판을 지연하면서 네네. 구속 기간을 그냥 까먹는 일만 사실은 하셨거든요. 물론 네. 그거를 이제 피고인으로서 권리를 다 챙겼다라고 하면야 또 할 말은 없지만 그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번에 이제 당당하게 네. 엷은 미소를 띠시면서 나가셨는데 네, 네. 그 모습을 좀 씁쓸한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석 기준 달았다고 재판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기준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올 때도 사실 비판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완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일단 보석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억 원이었죠. 그리고 주거지를 이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한다. 네. 뭐 이사를 갈 일이 없으면 뭐 그냥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재판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되고 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거는 조건이 아니어도 뭐 당연히 들어가야 거죠. 되는 내용인 거고. 네. 그리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보통 그 웬만하면은 허가가 안 나올 수는 그렇죠. 없는 여행 그런 상황이고. 뭐 얘기까지 나오는 거 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 네. 보통 이렇게 해외 출국은 잘 못하게 하는 그렇죠. 편인데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뭐 보석을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당연한 그런 얘기여서 뭐 이게 크게 뭐 이렇게 강하게 조건을 건 건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보석을 가지고 왜 논란이 있는가를 요약을 하면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보석 받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나는 끝까지 채우고 나가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됐고 검찰 입장에서도 어차피 다음 달 8월 10일에 나오는 날이었습니까? 네. 그 임박해서 내보내더라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다 들어주다가 면피하려고 이렇게 직권으로 보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변호인들의 전략이 아주 그대로 적중했다. 시간 끌기 전략. 예, 네. 예, 그렇게 보는 견해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만 들면요. 네네. 법정에서 부르기로 한 증인이 212명이거든요. 네, 20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중에 증인 신문이 완료된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네. 4명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해야 할 재판이 많이 남아 있고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은 구속 기간 만료가 되면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8월 11일까지 어차피 1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보석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보석을 그러니까 피고인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무죄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조건 보고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하겠다.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얼마나 이 위세가 대단한지 그리고 이 전략들을 아주 교묘하게 네. 펼치고 있는지 그대로 알 수가 있었고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일단 뭐 어떠한 일이 있건 간에 구속이 되면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싫죠, 사실은. 아유, 굉장히 힘들죠. 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상상하기 힘들다고도 하던데요. 네. 179일 계셨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사법농단의 이 사람들은 현재 사법부의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네. 정무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의 맥락은 예. 이번 지금 사건을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끝까지 버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법농단이란 참사뿐만 아니라 이 재판 과정도 이거 자체로 좀 참사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 내일신문 기자, 하호영 한겨레 21 기자,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와 함께 대담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82번님 현직 법조인입니다. 문자 주셨어요. 익명으로나마 참으로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6406번님 원칙대로인지 입맛대로의 재판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0279번님 더 좋은 재판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이라면 보석해 줬을까요? 네, 이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김영선 기자. 네, 예. 사실 우리나라 이제 법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속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를 네. 생각을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그래도 구속이 좀 돼 있어야 얘가 좀 처벌을 제대로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하거니와 네. 또 혹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얘 또 이제 뭐 유명인이고 예를 들어서 돈이 있고 이런 권력자라면 네.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 전에 구속 좀 돼가지고 그래 그때 좀 고생 좀 해봐라 약간 이런 식의 좀 감정이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자체도 사실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보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 보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요. 사실 이게 네네. 그 보석으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풀어준 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어차피 20일 있으면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데 그 전에 뭔가라도 조건이라도 좀 올가매야 하지 않겠나. 뭐 나름 이제 면피용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보석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면 재판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있는데 이 구속 기간에는 왜 재판을 못 끝냈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 재판 과정을 쭉 보면은 이게 그 뭐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네. 뭐 저쪽에 검사와 이제 변호사가 모여서 뭐 우리는 뭐 증인 누구 채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절차가 증거는 뭐로 있는데 하고 이런 걸 딱 정하죠. 네, 네네. 보통 그거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돼요. 네네. 근데 그게 뭐 길어봤자 2번인데 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5번을 했다라는 거죠. 5번이나 네,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네요. 준비를 하는데 이미 구속 기한의 3분의 1 이상을 써버린 거예요. 네. 3분의 1 이상을 써버리니까 이게 재판이 쭉쭉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또 그 공판 준비 기일에 뭐 양쪽이 다 합의를 했을 텐데 이후에서 뭐 증인이라든가 뭐 증거에 대한 뭐 신빙성을 뭐 어떻게 따지다 뭐 증거를 하나하나 목록 하나하나 봐가지고 막 뭐 이거를 심의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을 다 지금 날려버렸다는 거죠. 근데 네. 뭐 그게 이제 피의자로서의 그 네. 권리일 수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게 통용이 되냐라는 거죠. 그 판사님이 또 재판장이 딱 가가지고 그 앞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처럼 이렇게 시간을 끄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법을 그만큼 잘 아니까 네. 본인이 그걸 이용한 거고 거기에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장이 사실상의 뭐 아무리 이제
좋게 봐도 네. 묵인을 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비판이 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라는 걸 명백히 그 판사 입장에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건 뭐 법적 틀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냥 교본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재판을 오래 끌 수 있다. 다 그렇게 네. 따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 피고인분들도. 어쨌든 예. 법에 상당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례적인 게 또 있다고요, 하영 기자? 예,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서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법 체계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하죠. 근데 네, 네. 과연 그 양승태라는 전 대법원장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네. 우리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재판부를 존중하고 있느냐라는 아주 단적인 장면을 저희 동료 기자가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네. 5월 29일입니다. 네.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417호. 네. 예, 그 법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동일합니다. 네, 네. 그 판사가 들어오면요 모두 기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고인으로 등장할 때는 들어가면서 목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승태 피고인은 피고인석을 향할 때 네. 그냥 뻣뻣한 상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인사를 안 했어요? 네, 목례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한 목례는 네. 판사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음. 법원의 재판을 존중한다, 사법부를 그렇죠.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네. 만약에 일반 피고인 같은 경우 혼나죠. 혼납니다. 혼나고. 일반인들 엄청 혼나는데 네, 그런데 또 재밌는 장면이 또 펼쳐졌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서 피고인석에 딱 자리를 했는데 네. 그때 불구속 상태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직 법원행정처장 당시 대법관이죠. 네네.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네. 이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을 해서 고개를 아주 깍듯하게 숙인 거예요. 아, 진짜예요? 네. 그리고 본인은 또 인사를 받은 거죠. 아,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어머나. 현재 양승태 재판을 보여준 단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실제 그 재판을 하려고 했는 그 판사 입장에서 참 난감했겠네요. 앞에 전 네, 대법원장들이 서로만 난감하기도 인사하고 자기한테 안 하고. 예. 본인도 아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 그렇겠군요. 같습니다. 예. 그 심정 이해는 갑니다. 네, 7979번님, 양승태 재판부 사법 판사들이 또 다른 사법 농단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고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장은 국민이 두렵지 않나 모르겠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이경준님. 사법 농단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재판 농단으로까지 가는군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허선미님. 후임 판사들을 아직도 자기 발 아래 있다고 믿는 게 아닐까요? 약간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하영 기자가 주장했어요. 네. 예, 주장입니다. 네. 추측입니다. 추측. 알겠습니다. 추측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어떻게 가는지 저희들이 꼼꼼하게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겨레 그 기자한테 굉장히 오늘 이분이 화냈다고 해요. 김성태 의원. 예. 질문하니까 한겨레 기자는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엄청 무안을 줬다고. 후배 예. 기자입니까? 예, 한겨레신문 탐사보도팀 김환 기자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네. 게 김환 기자 땜빵으로 시작된 아, 거니까 그렇군요. 예, 청취자분들은 김환 기자의 육성을 직접 듣고 싶으실 텐데 예, 제가 좀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환 기자가 네. 벼르고 갔죠. 김환 기자가 지난해 12월 20일입니다. 네.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김환 기자가. KT의 김성태 의원의 딸이 특채된 의혹이 있다라고 맞아요. 특종 보도를 했고 네. 끊임없이 기사를 써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현장까지 갔군요. 네, 현장에서 김성태 의원은 울고 김환 기자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혹시 담은 게 없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정승근 기자 한번 일단 얘기 시작하기 전에 김성태 의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불구속 기소가 됐는지 그 내용 잠깐 브리핑 부탁드릴까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보통 이 채용 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주로 적용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공채를 하면은 그 공채 업무를 회사가 진행을 하는데 거기 유력자가 들어가지고 네. 누구 하나 꽂아 넣어라고 하면은 그걸 공채 업무를 방해한 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업무 방해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이 검찰은 그냥 단순히 이 김성태 의원이 유력자로서 뭐 내 딸을 KT에 채용을 시켜라 이렇게 네.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난 2012년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한 대가라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태 의원이 그해 7월부터 이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로 2012년에 활동을 했는데 네. 10월 초에 이 국정감사 증인 선정을 두고 당시 야당 의원들하고
마찰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이석태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됐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음. 그 직후에 이 KT 인재경영 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전무가 네. 이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의 지시로 인력계획팀에 이제 김성태 의원 딸의 이 서류 전형 합격을 뭐 통보를 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한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다. 그 무형의 어쨌든 뇌물이다. 네, 이걸로 이제 딸이 경제적 혜택을 입었으니까. 혜택을 받다. 네.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직접 받은 것과 이제- 다름없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김성태 오늘 1인 시위 아까 하호영 기자랑 잠시 얘기했는데 김성태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해요. 검찰의 기소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피의사실 공표했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 자체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 예, 그리고 대해서? 기자들은 이 피의 사실 공표가 얘기가 나오면 네. 뭐랄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도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의 발표를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고요.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언론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 김한 기자 보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결이 있는 게 한겨레에서 보도한 다음에 검찰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라는 보도였기 때문에 네. 공익의 측면과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 그 법 안에서 네네. 공익의 측면과 약간의 충돌이 있고 따져 보면 알 권리 차원에서는 좀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보통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김영선 기자, 김성태 의원이 어쨌든 경찰에 검찰을 고소하겠다. 네. 이 경찰이 이런 거 굉장히 좀 골치 아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분의 그 피의사실 공표죄 고소 자체가 상당히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참 오랜만에 그러니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억울한 게 있으면 그 팩트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첫째일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고 그 지금 사실은 또 얍삽하다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이 검찰과 경찰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지금 미묘하지도 않죠. 굉장히 아주 대립? 대립 전선이 네. 형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울산지검에서 그렇죠.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 중이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 경찰한테 지금 검사가 내 피의사실 공표했으니까 이 검사들 좀 수사해봐라 네. 이러면서 약간 경찰한테 약간 뭐 먹잇감 던져주듯이 이렇게 하신 셈이죠. 그래서 이런 검경 갈등의 와중에 숟가락을 하나 딱 얹으신 셈이기도 해요. 상황을 보면 예. 네. 그래서 사실 경찰은 오늘 이거를 이제 그 고소 고발을 받았으니까 네. 곧 그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지수대로 일단 넘어갔고 네.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자기네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도 사실은 이거 정도 한 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카드인 거라서 서로 일단은 하나씩, 네. 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6512번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는 김성태 의원님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고인이 된 정두원 의원님을 왜 거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했으면서 본인을 기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고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눈물을 보였다는데 실소로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김성태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원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담당이 권익한 남부지검장이다. 그리고 당시 그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상근 기자? 뭐 일단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김성태 의원 주장에 대해서 이 서울 남부지검이 이 권익환 검사장은 저축은행 사건 당시 이 수사단 단장이 아니었다라고 네. 반박을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이 권익환 검사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네.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네. 청와대에 있을 시기다. 시점으로 또 좀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네. 뭐 일종의 이제 가짜 뉴스 아니냐, 피켓팅 시위를 하는데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김성태 의원이 뭔가 해명을 할 때마다 뭐 점점 더 여론이 안 좋아지는 좀 그런 상황이 몇 번 도래했었잖아요. 또 그런 예전에 패턴이. 한겨레에서 이렇게 뭐 서류 그
서류 진행을 먼저 하는데 네. 이 서류를 낸 흔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김성태 의원이 이제 인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파발을 그랬었죠. 띄워서 이제 접수를 했던 아,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금방 또 깨졌고 네. 네. 굉장히 좀 얘기 해명을 할수록 점점 깊이 들어가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인 시위 가지고 이제 여러 측면 아까 김한 기자 얘기도 이제 목요일 날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직접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뭐 등등. 계속 째려봤다가 계속 제가 김한 기자.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네. 온라인 유튜브 방송 한겨레 TV에서 본인 지금 나오고 있다고 현재 방송 중이라 꼭 얘기해달라고. 지금 우리 방송하는데 거기 따라하고 있답니까? 아 이거 말이 안 되네. 네. 예,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네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은 어떻게 들었더라고요? 능력이 출중한 기자입니다. 김한 기자가 좀 멀티가 돼요. 멀티가. 그런데 1인 시위가 아니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이미자 이은재 의원도 함께 있었더라고요. 그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신고 의미 없지만 이렇게 다수가 시위를 할 거면 먼저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네.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날리셨거든요. 내가 오늘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한다고. 김성태 예, 의원 예, 측에서. 그 네. 사건팀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날려서 다들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간 거죠. 근데 1인 시위가 아니라 네. 이제 4명이 주르륵 어. 서 계시니까 처음부터.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혼자 계시다가 아. 그다음에 이제 4명이 같이 와서 이제 피켓을 같이 들어주는 형식으로 합류를 했군요. 예, 그렇게 네. 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진짜 원칙적으로 진짜 무자르듯이 한다면 이건 1인 시위가 아니고 사실은 불법 시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시법 신고되지 위반이죠. 않은. 집시법 위반입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자회견인 것처럼 네. 이제 보통 이런 그런 회색 그 지대가 있으니까 네, 네, 예, 네. 기자회견인 듯 1인 시위인 듯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서 그 경찰이 좀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경찰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이거 불법 시위 아니냐고. 네, 네. 왜 신고도 안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네. 그 곤란해하면서 그런가요? 보통 이런 이런 대답을 경우에는 받았는데. 해산 명령을 먼저 1차로 맞습니다. 예, 그런 절차가 다 정해져 있고 제가 또 왜 예민했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켓을 혼자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거나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약간 건강상의 문제로 약간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만 있어도 정말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런 1인 시위 이거 뭐 아니라고.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예,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하더니 역시 정치인 현직의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곤란해하던 그 목소리가 좀 생생합니까 지금도? 네. 그 1인 시위를 많이 보셨나요?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네. 대법원에서는 좀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 시위하는 그러니까 1인 피켓 시위와 관련돼서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상 1인 시위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인이 1인 시위라고 주장을 하면 초반에 이제 김성태 의원 혼자 있었는데 1인 시위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그럼 옆에 있는 보좌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그 보좌관을 위치가 애매한. 그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런 건가요? 이게 사실은 1인 시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였고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하세요.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걸까요? 김성태 의원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와중에 11명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명. 부정 채용과 관련된 유력 인사들이 11명이 더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아예 있는. 네네. 언급도 안 됐고 실제로 이 KT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김성태 의원 딸이 들어갔을 때 부정 채용으로 들어갔을 때 경쟁률을 보면 네. 80대 1, 100대 1이에요. 그렇게 높았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앞 뒤를 다 따져 보면 80대 1에서 100대 1이고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이 응시하는 거 합니다. 네. 그리고 100에서 200명이 최종 합격을 해서 통신고시라고 불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이렇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 나가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응시를 하는 사람이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최근에 네. 불공정이나 이 부정 채용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그 민심이 용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실제로 뭐 그 자녀를 둔 사람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일 텐데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던 보도죠. 그 10여 명 다른 네. 그 김성태 의원 딸 외에도 10여 명 있다.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그 유력 인사들의 자제 뭐 친척 뭐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안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업무방해로 의율이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가 관계만 밝혀진 김성태 의원만 기소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업무방해. 그러니까 업무방해 뭐냐면 내 자녀를 취업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좀 결이 다르군요. 9361번님. 김성태 의원이 뭘 했다기보다 KT가 알아서 취업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직장인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또 벌써 후루룩 가버렸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마칠 시간인데요. 화요일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